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올해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열릴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수정 등에 대한 정부 입장도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도 예정돼 있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이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오늘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했습니다. 입대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까지 모였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등에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선 형 집행만 면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제한하는 이른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도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 전 지사도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자신은 가석방을 원치 않으며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은 형기가 15년인 MB를 위해서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이냐면서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자신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막는 거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심인 민주당에 분열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5개월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면서 복권을 안 해주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다음에 대통령 나오는 그 김경수 지사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겁니까, 복권을?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쯤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 후보들 사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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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지사 특별사면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화제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물론 막판에는 뭐 윤심이 결정을 하겠지만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28일까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불과 2주. 근데 현재로 봐서 뭐 돌아다니는 기류로 봐서는 복권 없는 사면 내지는 가석방 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있는 교도소 쪽에서도 본인한테 김경수 전 지사 본인에게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그 얘기가 지금 흘러 들어온 것이 오늘 아침에 지금 뉴스를 한 건데 일단 가만히 있어도 5월 말이면 나옵니다.
이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뭐 이 겨울만 지나면 따뜻한 봄날이 되면 나오는 건데 네. 지금 무슨 복권 없는 사면 내지는 가석방으로 나온다? 아. 이게 지금 김 전 지사에게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복권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라, 아. 내버려 놔달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김 전 지사의 아주 당연한 입장이고요. 예. 지금 22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24년에 총선과 27년 대선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5년을 놓고 봤을 때는 예. 복권이 돼야 24년 총선에 나갈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예전에 경남에서 의원을 하고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24년도 총선에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에 있는 당권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네. 검찰 수사가 지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 당권의 향배도 그렇고요. 총선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복권 없는 사면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실익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심이다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 당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 전 지사 사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심인 민주당의 분열을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첫째는 어제 신경임 전의 말씀을 전적으로 큰 흐름은 맞는 건데 실익이 없느냐 아니죠. 실익이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어느 누가 겨울철에 감옥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게 5달이든 넉 달이든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어차피 그러니까 5달 남았는데 나 풀어주고 뭐 쉽게 하면 사면만 해줄 것 같으면 나 안 나간다. 복권도 해달라는 취지예요. 네. 특히나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저런 얘기 하는 것.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 될까 봐서 안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예. 들으라고. 그러니까 사면에 동시에 복권을 해달라 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가석방은 안 하겠다. 가석방 제의가 오더라도 안 받겠다는. 저건 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를 가석방 대상에 올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창원교도소장한테 이야기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사면은 달라요. 사면은 대통령이 사면하면 끝이에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사면했는데 형 집행 면제죠. 5달 남은 걸 다 없애주는 거니까. 나 계속 창원교도소에 있을래요. 안 나갑니다라고 버티지는 안 된 거예요. 네. 사면은 일방적이다. 근데 복권까지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일부에서 의심하는 대로라면 복권을 해주는 게 민주당의 교란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복권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오도록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도록 하면 민주당의 지금 구심점이 이재명 말고 생길 건데 그걸 안 해준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음모론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뭐가 거대한 음모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획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요. 친문 의원들은 정치 활동을 막는 족쇄 체육이냐. 당연히 복권도 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친 이재명계에서는 복권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수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수사가 현재까지 이제 검찰이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종합해 보면 업무상 배임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이 오고 가는 흐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결정적 계기나 단서를 잡았다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재명을 비호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검찰 수사가 핵심에 다다르지 못하고 이재명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맞죠. 아. 그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여러 개 그 포스트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왔다 갔다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예. 이제 이런 판에 또 김시성을 가진 김경수 전 지사까지 뛰어들면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는 말을 아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넣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의로 봤을 때 예. 김경수 지사를 그렇게 풀어주고 싶으면은 복권까지 함께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죠. 그런데 네. 이제 여권에 있는 전략가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총선까지는 발목을 잡아두고 총선 이후에 풀고 아니면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28년 5월까지는 꼼짝 못하니까 아예 대권까지도 발목을 잡자. 욕을 좀 먹더라도 네. 소나기를 맞으면서 그냥 가자. 이렇게 보는 전략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만 풀어주고 네. 복권은 좀 이따가 보자. 지금 이런 기류가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요, 차기 대권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저하고는 사실은 뭐 김경수 지사하고는 개인적인 연이 많아서 제가 네. 뭐 인격적으로 평가할 부분 별도로 하고 정치 경력을 본다면 문재인 전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오면서 기획팀장 되고 비서팀장도 했고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도지사 한 번 한 게 정치 경력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쭉 종합해 본다면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겸손하다고 해요. 정치에서 정치인 등록 중 겸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두루 선후배들한테 잘했다, 평이 좋다, 예. 겸손하다, 정치인 티를 안 낸다 이런 대목은 장점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대권 후보까지 다음 대선 후보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알 수 없다. 좀 분명한 사실이고 예. 다만 이 대목은 김경수 사면과 MB의 복권 문제는 사실은 냉정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에 정리를 해주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 때문에 주저주저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고 자기 네. 부하인 김경수까지도 안 해주고 김경수를 안 해주는 바람에 MB도 안 해주고 이렇게 쭉 흘러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대는 단계에 이르다는 온 국민이 아는 거예요. 마지막 단판도 어떻게 보면 상춘제에서 대통령과 당선심을 했던 거죠. 그때도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예. 정리를 안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욕을 먹든 안 먹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MB 문제가 남는 건데 MB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는 죄상이야 일반 보기에도 크지만 42년생, 우리 81세, 우리 80세 나이, 고령, 건강 이런 걸 따질 때 또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복권됐기 때문에 복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맞고 예. 김경수 지사도 제 생각을 그래요. 어차피 해주는 거라면 사면 복권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무슨 정치적 해석을 더해서 예. 김경수를 풀어주는 게 야권의 교란론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절차적 문제가 더 급할 거라고 저는 보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첫날에는 무대응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우회적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거부 표명은 하지 않았어요. 네.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노라고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둘러서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놀랍지는 않고요. 예. 이게 법률적으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도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이지 거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노가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의에 예. 대해서 묵묵부답인데 묵묵부답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그 사이에 기왕의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안 받아들이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걸로 보고요. 이제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탄핵안을 할 탄핵안을 거냐 꺼낼까요? 안 할 예. 거냐. 근데 탄핵안은
꺼내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불투명하고 거의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 카드로는 이릉 실효성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효과적인 안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개각설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아다닙니다. 연말 연초 개각설. 그렇죠. 예. 개각설에 만약에 이상민 장관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예.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자연스럽게 이상민 장관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신성호 의원님. 일단 이번 회의만이 통과되면서 일단 국정조사 여당 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어려운 숙제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국회의장한테 문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서 야당과의 협상에 지금은 임하고 있다. 네. 우리 봐라 지금 다들 특위위원들 안 한다고 사표 내고 그만하자고 난리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압박하는 현재로는 쓰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국민의힘이 완전히 국정조사를 포기할 거냐? 그것은 15일 날 모레 예산안이 그나마 예산안이 합의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를 가야 돼요. 하지만 예산안 합의 통과 안 되면은 이 국회의 모든 그 가장 우선순위가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당내에서부터 진짜 국정조사 필요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국정조사 깨져요. 그러면 야당만의 국정조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1월 10일까지 시한이 정해져 45일을 했으니까 예. 그때 가서 또 야당끼리 뭐 연장하는 그건 나중 문제고 국민의힘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상민 장관 해임 보세요. 이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단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치 상식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왜 했느냐? 여론을 보고 또 대통령께서 두 번째 박진 장관에 이어서 계속 야당이 요구해도 안 들어줍니다 하는 이미지를 책임을 정치를 떠넘긴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실에서 알았어. 우리는 수용한다 말도 없이 그냥 있으면 수용 거부예요. 거부란.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냐? 당신들 이야기하는 대로 탄핵 소추안 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 탄핵 소추는 법률과 헌법이 위반돼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아무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서 법률 위반을 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겠느냐는 예. 자신감이 난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여야 예산안 협상이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이제 15일 오후 2시에 보내려서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안 협상에 따라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달려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서 대담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랍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포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다.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야 모두 지금 법인세 현행 율이 25%인데 이것을 여당은 22%로 낮춰야 한다. 야당은 절대 안 된다. 중소기업 법인세부터 좀 낮춰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오후 2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국회에 계셨으니까 뭐 해마다 여야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5일 오후 2시에 맞춰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만요. 예. 15일 2시라는 시한은 막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네. 저는 올해 안에 통과되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예전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실 분위기가 예산안의 통과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해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15일 오후 2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예. 안 돼도 그만이고 예. 또 다음 데드라인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법인세 문제가 지금 몇 달째 저러고 있거든요. 저 간격을 지금 좁히지 못하는데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에 모레 오전까지 모레까지 네. 좁히지 못하면은 15일 날은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 좁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이 사안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예. 국회에서 협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여당에서는 뭐 정체성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특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있거든요. 네. 법인세를 낮추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에 있어서 기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야당도 이게 또 기조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예.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연불이다. 이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인세는 반드시 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 표명인데 이것을 야당은 국회 과정의 개입처럼 표현하는데 그것은 네. 대단히 잘못된 거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나는 이런 사업 때문에 나는 이런 국정 기조를 가지고 법인세를 낮춰야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 신념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인데 네.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더 안 해주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단세포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가 말이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꼭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국민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이 정부가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비판해야 되지 않나는 게 상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지난 일요일 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15일 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제가 보기에는 여야 원내대표는 암묵적 합의가 돼 있고 그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는 중간에서 보정했다고 해요. 보정인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 느끼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 원내대표가 당에 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양쪽 다 욕먹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 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상민 장관 해임 그날 그렇게 쉽게 합의해줬단 말이야는 그런 비판을 들을 테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날 예산 꼭 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비판받을 테니까 당내 가서 말은 못하지만 합의는 돼 있을 거다. 네. 늦어지면 안 돼요. 그 15일 날 꼭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15일 날 반드시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15일 기약할 수 없다는 입장이셔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기 당권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요. 라디오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에 안 된다는 게 진짜 윤심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직접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뭔지 저도 궁금하고 만약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이라면 제가 대통령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경선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한 그 자체가 불법 행위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총선을 이긴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성공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건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개입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 행위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총선을 이긴 적이 없다.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이다.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본인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당대표 경선에 나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2월 중반쯤 왔고 1월, 2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임박했다고 표현이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예. 좋은 덕담하고 뭐 당신도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그 절차적인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더 좀 구체화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세게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조금 더 상황이 지나면 계속 얘기의 톤이나 내용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은 아마 룰 개정일 겁니다. 그 룰 이야기 좀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룰이 전당대회 룰이 7대 3입니다. 당심 7, 여론조사 3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나 봐요. 심지어 8대 2, 9대 1 이야기까지 나오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네. 아니 그 전에 지금 저 부분에서 앵각에서 대통령이 전당대회 자기 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게 불법이냐고? 불법이에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받은 형 가운데 하나가 다 잊어버렸지만 공천 개입, 진박 공천 개입으로 기소가 됐고 2년 받은 적 있어요. 예. 뭐냐? 진박 후보들을 위해서 여론조사했고 여론조사 선거 기획을 해준 거예요. 뭐 어느 돈을 했죠? 당시 국정원에 특별 활동비를 해준 거예요. 전국의 진박들을 딱 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 올리고 그다음에 출마 지역까지 관리했던 거예요. 이게 당원이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공무원은 선거운동, 당내 선거운동을 포함한 당내 경선을 포함한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대통령 공무원이에요. 이 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실형이 2년 선고됐어요. 그 부분이 예, 다 예. 잊어버렸는데 그걸 예. 전제하고 자 그러면 저 왜 룰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 70대 30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70%는 당원 투표예요. 당원 네, 여론조사. 네.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우리 당은 그나마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7대 3 비율로 확정돼서 20년 가까이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누가 들어올까 봐서 고친다고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명분이 일단 떨어질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 다시 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제외하자. 네. 국민의힘 또는 무당파들만 지지정당 없음 하는 사람들은 하자는 안은 제가 볼래 그거는 뭐 정당 자율일까 맡겨놓겠는데 7대 3을 8대 2 또는 9대 1로 하게 되면 장담합니다. 제가 볼래 유승민 전 의원을 엄청 키워주는 결과가 가져올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정석 위원장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방해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또 생각이 달라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것 반대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요. 네. 각 당이 그렇죠. 여러 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뭐 당심을 몇 %로 하느냐는 문제,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느냐 마느냐는 민주당도 가지고 작년에 대선 경선 때 이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가지고 하여튼 뭐 각 당입니다. 뭐 예. 지금의 여당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뭐 야당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됐는데 결론은요. 네. 민심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네. 있어도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봤자 큰 의미도 없고 두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예. 여러 번의 경선이나 하여튼 모든 선거를 통해서 이게 이미 증명이 됐고 여론조사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 계속 또 얘기하는 건 누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불리하게 하든지 어떤 사람을 유리하게 하든지라고 하는 논란이라고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너무나 분명한 거라서 예.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국민의힘 룰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모 이사 등 3명인데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모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인데요. 검찰은 김 씨의 경기도 수원시 자택을 비롯한 3사람의 거주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김만배 씨 변호인도 김 씨의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 흐름을 추적하던 중 구체적 혐의를 파악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은닉 자금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체포된 이한성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대학 동문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천대유 이사이자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최 씨 역시 그동안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2월엔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최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김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최 씨는 지난해 10월 김 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있다가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의 전직 핵심 임원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 사이 연관성이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부터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됐을 때 청와대의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사건 은폐와 첩보 삭제, 이른바 월북몰이에 관여했는지 캐묻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발생부터 초기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당사자인 만큼 당시 보고 내용과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작성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뒤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정보과장의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피해자를 검찰에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품 쇼핑몰 대표가 저렴한 명품 판매를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상품권 깡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채 돌연 잠적했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된 업체 대표는 자신이 가로챈 돈이 150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이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업체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모든 제품이 품절됐다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돌연 판매가 중지돼 이용자들은 물건과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단골 고객에게 상품권도 8%가량 할인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되팔면 5%가량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실제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상품권 교환점의 판매에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업체 대표는 번거롭게 상품권 교환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돈을 입금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5%의 수익을 붙여 되돌려주겠다며 고객들과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약속된 기간을 넘기고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 금액으로 하면은 1억 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품권 이제 구매하고 다시 정산 판매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구조를 알게 돼가지고
구매하다가 이번에 이제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0여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인 40대 오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곧장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어제 낮 12시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모텔에서 오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 씨는 대전 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15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자세한 범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자녀에 대해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대해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지급액을 올립니다. 한 간부 소방관이 부하 직원들이 있는 소방서에 맥주병을 수차례 던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일선 소방서장급으로 승진했는데 1년도 안 돼 갑질과 폭언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축을 받으며 기우뚱거리는 남성. 스티로폼 상자에서 무언가 집어들려다 옆 사람에게 제지당합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 듯 손짓하더니 손을 옷에 닿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당시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소방령이었던 간부 소방관입니다. 술에 취한 채 따지도 않은 맥주병을 수차례 소방서 유리창에 던진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소방서입니다. 당시 유리창 너머에 여러 소방관들이 있었던 만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술이 곁들여진 의용소방대 교류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하 직원들이 나와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식 징계 없이 감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이 넘어갔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이직 직원들을 무시하는구나. 혹은 조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상황이죠. 이 간부 소방관은 지난해 말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승진 1년도 안 돼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투서가 접수돼 또 감찰 선상에 올랐습니다. 사표 내라, 직위 해제감이다라는 식의 폭언을 일삼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갑질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좀 당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인지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개별 면담으로 지금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간부 소방관은 제기된 의혹을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며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직원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SNS 계정에 올려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시의원은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세월 호냐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창원시 의회 내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나친 발언임을 인정하면서도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단체가 있다며 이에 속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SNS에 부적절한 발언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감 능력에 정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막말을 하는데 국민의 고통과 분노, 절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있는 보수도 받는 사람들 아니냐며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이고 자기 책임인데 정말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안 돼야 된대. 정상기장들 전에 한 번만 더 할까요?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권한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다음 총선에서 부산 싹쓸이가 필요합니다.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단디해 주셔야 됩니다. 신발이 지금 뒤를 깨물어 갔다 이거죠. 예산안 관련해서 법인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접점이 만들어질까요?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지금 양쪽 주장에서 서로가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세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입장은 변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 그거 해야 돼.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워야 돼요. 이 기업들이 세계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외국보다 우리가 법인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5%에서 24, 22%, 3% 정도를 낮추자는 거잖아. 이거를 왜 반대하는지 몰라. 이건 초부자 감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먼저 인사를 나누신 관계로 국민의힘 참석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산 자체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저희들 끝까지 민주당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라도 다수당이 돼서 꼭 감세 정책을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당 사이의 입장이 지금 평행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타협하려면 좀 어떻게 방안 없나요? 근데 지금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의석수를 확 줄여야죠.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약한 눈이 내렸다가 또 그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과 충북 또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륙의 눈은 퇴근길 무렵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밤 사이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빙판길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눈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륙의 눈은 퇴근길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7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1도, 광주는 1도 등으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 소식도 잦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눈과 함께 이번 겨울 첫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점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